지난달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인접 시군으로 번져나간 산불은 주불 진화에만 21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화마는 서울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을 집어삼켰고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마치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딴 대형 산불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황상국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과장, 하태연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명예교수,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산불은 지난 2000년 역시 그 동해안 산불이었죠. 이번에도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도까지 이제 파죽지세로 번져나갔는데 하태연 교수님, 동해안에서 이렇게 계속 큰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기후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또 특히 봄철이라서 습도가 아주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낙엽이 1m 이상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산불이 쉽게 날 수 있고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특히 강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지만 비화라고 그러거든요. 그 바람빗자라고 해서 불이 정말 도깨비 불같이 이게 날아다니게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산불 일단 일어나면 큰 피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쉽지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형 산불이 이제 동해안을 타고 계속 번지면서 뭐 연일 그 뉴스 속보가 나오는 전국적인 그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이제 무주, 그다음에 이제 고창 산불이 또 정읍으로 번져서 넘어가기도 했었죠. 과장님, 그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가 또 얼마나 됐었고 어떻게 수습됐는지 현재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현재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이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3월 25일과 3월 26일 고창군과 무주군 일대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3월 25일 오후 2시경에 고창군 성내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연접된 정읍시 소속면까지 번져서 6.3헥타르 그 산림이 소실되었고요. 35명의 이재민과 주택, 비닐하우스 등 28채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총 446명의 인력과 헬기 5대를 조기에 투입해서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에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3월 26일 밤 9시 30분경에 무주군 분안면 그 저온창고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그 산불은 야간에 그 강풍이 빠르게 이렇게 확산됨으로써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한 대응과 판단으로 주민 221명을 긴급 이렇게 대피시켜서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산림 20헥타르만 소실되고 27일 밤 10시경에 완전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 우리 도는 이러한 그 산사태 등 2차 피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본부,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와 도,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이렇게 투입해서 정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무주군 피해지는 대부분 진엽수와 하렵수가 혼효된 그 혼요림 임상으로서 산불 피해지 그 상부 주 계곡에 작년에 설치한 그 사방댐과 기승막이 등 사방 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류에는 그 문암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었고요. 고창군 역시 뭐 지표화나 수관화 피해는 이렇게 있었으나
대부분 pH가 낮은 그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토사 유출이나 붕괴 위험 요소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pH의 생태적 안정성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복구 및 예방 대책을 이렇게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위험 요소가 추가로 이렇게 발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구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방제를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이런 그 대형 산불들 또 잦은 산불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기후 변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기후 변화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크게 나고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또 저 양상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이게 기후 변화 요인인가, 예, 예. 안 그러면 기상 이변의 상황인가를 좀 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의성 산불이 한 10만 헥타르 정도 이제 2차 보정 작업에서 피해 면적이 발생했다고 예, 예. 하는데요. 1924년도에요. 북한 풍계리에서 14만 헥타르가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996년에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그 이후에 거의 잠잠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2017년 전후로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2017년 이전에 한 9년 동안은 연평균 한 0.9회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부터 연평균 한 4.1회로 늘어났는데 이게 피해 면적으로 보면 한 6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건당 피해 면적으로 보면 거의 한 17배가 증폭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산림과학자들이 온도가 1도가 상승할 때 한 14% 정도 피해 면적이 늘어난다. 예. 예. 최고 한 4도 정도 상승했을 때 거의 한 50%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2017년 이후에 거의 1,700배가 늘어났거든요. 1,700%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거를 최근의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다르고요. 단 이제 대형 산불이 과거와 다르게 2017년을 기점으로 2월 달로 한 달 앞당겨지고 그다음에 5월 달로 한 달 연장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5월 달로 연장된 건 사실 2017년 5월 6일 대선 3일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 그 당시 이제 강릉하고 삼척하고 상주에서 발생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2월 달로 앞당겨진 건 사실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월과 5월 동시로 앞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미뤄지기도 하는 것은 유일하게 또 2022년도인데 단 2022년도 5월 28일과 5월 31일 날 발생했던 밀양과 울진 산불은 예. 상당히 고온 상태에서 건조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월 말은 사실 산불 시즌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끝나는 시점이 고온 건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기후 변화다 또는 기상 이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상 이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23년 4월 2일하고 3일 이틀 동안 전국이 한 8건 가까이가 대형화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산불이 역대 최다 많이 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45건 중에 39건이 서부에서 났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전라도 지역에서 났는 건데 예. 이 문제를 사실 지금까지는 논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의 경고성의 어떤 문제인가 지적하는가를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산불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기간마다의 통계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 예.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발생 빈도가. 하지만 소방청 통계를 보시면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산불 발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산림청 통계에 의하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후변화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2024년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지금 의성 산불 나고 지금까지 거의 한 보름 동안에 예. 아시다시피 4월 중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좋은 현상과 강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기후 변화라 표현하기보다는 기상 이변의 사안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런 산불들이 왜 이렇게 대형화가 갑자기 급증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이제 발생 지점의 지형적 조건, 예. 최근의 임상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응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형 산불은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호하다. 기상 이변 현상과
연관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017년을 분기점으로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축적된 데이터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가 되다 보면 어떤 요인인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조금 더 모습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이런 기후 혹은 기상학적인 측면, 뭐 지형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적 그 요인도 그 산불 그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 어떤 것들이 좀 꼽히는지요? 그 일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크게 두 가지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을 말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거, 지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번 산불이 그러면은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느 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발화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화 혹은 방화라고 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산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재난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많이 사람들이 그 관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위적 실화 및 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성묘객 실화라든가 이번에서 보면 그 산불을 낼 때 성묘객이 라이터를 이렇게 해서 불을 켜다가 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혹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 혹은 또 흡연할 때 캠핑이라든가 또 흡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나만은 절대적으로 어떤 재난, 재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문화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전문화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재난은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예. 항상 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인위적인 면에서 산림 및 인정 개발 및 도시 확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산불에 대해서 확장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인근에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많이 이사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감으로써 사람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산림 교육에 대한 그 예방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고 또 인력이었고 그리고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갖고 와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산림에 대해 상당히 소홀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때부터 좀 꾸준히 해서 우리 자연은 우리가 가깝게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친화적이고 그들도 우리한테 충분한 대가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나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불이 중요하고 그리고 살림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향상되고 또한 그것에서 상당히 산업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 뒷부분에서 또 차례대로 하나씩 또 짚어보는 순서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피해는 얼마나 됐고 이것이 또 전국적인 그 평균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도는 올해 총 18건의 산불로 약 42헥타르 산림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이는 뭐 전국 296건 1353헥타르에 비교해 보면 건수는 약 6% 정도, 피해 면적은 약 3% 정도 이렇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산불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이 건수는 전국의 한 6%, 면적은 0.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불 발생의 그 60% 이상이 그 소각이라든가 성묘객 부주의, 그 담배꽁초 등 일상적인 그런 활동에서 비롯된 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가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연중 또 이렇게 대형화하는 산불 방지하기 위한 대책 체계를 좀 정비를 해야 할 텐데 의성 화재를 계기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이 되었죠. 관련된 내용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 싶은데 먼저 수종 문제입니다. 소장님, 이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 문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불에 취약한 종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산불이 더 커졌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소나무만큼 산불에 취약한 수종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장작에 휘발유를 부어놓은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의성 산불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소나무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좀 현장에서 제가 이제 관찰해 보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재선종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데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인데 제가 아마 작년부터 그걸 꾸준히 페이스북에다가 게시를 했었는데요. 산불 현장에 소나무보다 더 위험한 나무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되는 나무라든가 예. 또는 또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 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는 죽은 나무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 다시 이제 바싹 마른 장작 형태의 이 나무들이요. 지금 재선충 피해 아니 또는 소나무보다 더 위험한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소나무에서 산불이 붙으면 보통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끌어당기는 측면이 있지만 빨리 지나가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급만 타고 지나가는 급불 들어서 지나간다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마른 장작이 산속에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으면요. 이 불이요. 한 곳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연소를 시키고 나서야 지나가고 두 번째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냉각 소화법이라 그러죠. 헬기가 물을 붓거나 또는 소방차가 물을 붓는 건데 마른 장작에 옮겨 붙은 물은요. 냉각 소화법이 먹히질 않습니다. 예. 물을 붓고 지나가도 다시 재발화가 반복되는 현상.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마른 장작화되어 있는 연료에 불이 붙으면요. 작은 바람에도 불티가 일어납니다. 이 불티가 너무 넓은 면적으로 강범위에 날아가서 예.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는 소나무 숲에 붙은 불만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이 고사목에 붙은 불들은 소나무 숲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인데 과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없거든요. 해결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산불 상황에서 소나무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고사목들이 가지는 어떤 화재 위험성들, 광범위하게 번지는 거, 작은 바람에 의해서 어디든 옮겨 붙은 이런 문제가요. 2023년 그 대전 산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대전 산불 발생된 장태산 주변은요 거의 혼혈임 또는 한렵수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대전에서 큰 불이 났냐 하면 이 불티가 사방으로 계속 옮겨 붙어서 예.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나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시대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겠지만 네. 소나무보다 더 위험한 마른 장작이 온 곳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진화 장비와 기술이 새롭게 예.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전술적인 어떤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고사목 참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더 위험한데 이게 고산 지역이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또 치우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수종 자체가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이 위험한 것도 분명한데 교수님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수종 개선이랄지 체질 개선 좀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래도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특히 이제 산간 지역이 거의 불탔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적절한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연료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경제 사정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산에 대해서 가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가꾸어진 게 아니고 우선 좋다고는 소나무를 일방적으로 상당히 많이 심으면서 또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서양 같은 데 국토가 넓은 도곡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림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상당히 어떠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또한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 그냥 관광객이라는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 쉽게 거기 가서 놀면서 같이 자연 친화적인 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예산과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오히려 좀 과감하게 일단 산을 하나만 가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0년, 50년, 예. 100년이 걸리는데 그 날리는 것은 며칠 내에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예산과 그리고 적절한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산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고 또 아울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고향 시골 출신 많이 있는데 고향에 대한 어떠한 예. 고향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 고령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큰 두려움 없이 정말 편안하게 내 고향에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서 대책이 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얘기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임도 논란도 있어요. 이를테면 일부에서는 이제 임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 접근이 좀 늦어지면서 산불이 더 커졌다 이런 그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임도 자체가 바람길 역할을 하면서 불이 더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런 그런 그 의견들이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건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화재 현장에 접근할 임도가 부족해서 진화가 늦어졌다. 그래서 대응해야 된다. 예, 예. 제가 이 말씀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20년 동안 발생했던 대형 산불을 전수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예.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먼저 이번에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요. 거의 능선 정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정상부 100m까지 임도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이 의성 산불 전에 가장 컸던 불 2022년 울진 산불이 있죠. 예. 바로 도로 옆에서 발생했고요. 아, 그다음에 삼척, 그다음에 5천 헥타르 삼척 산불도 그렇고 이번에 산청 산불도 그렇죠. 산청 산불도 바로 임도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최근 20년 동안 대형 산불 47건을 전수 결과에 의하면 95%가 바로 길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인도와 대형 산불의 연관성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건 뭐 제가 정밀 조사를 현장에서 다 했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임도로 산불을 끈다는 말 또는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킨다는 말 두 다 맞는 말입니다. 단 그럼 임도를 통해서 산불을 끌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보통 이제 크게 번지지 않고 습도가 높은 가을 산불 또는 겨울 산불, 여름 산불은요 임도로 접근해서 충분히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산불이 이제 바닥에 낙엽층을 타고 가는 지표화 산불이라 그러죠. 예. 지표화 산불인 경우에는 임도로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임도로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이고, 하지만 문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그 이후에 임도로 대형 산불을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 예. 단 1%도 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임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의성 산불 지역 의성 산불이 의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직선거리 80km를 이동하고 그다음에 영덕까지 갔는데요. 그 지역에서 임도가 특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한 7곳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는 7곳을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왔는데요. 예, 인도의 역할은 말씀 그대로 1%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대형 산불과 임도는 연관이 없다. 단 아주 소형 산불, 크게 번지지 않는 지표화 산불에 대해서는 임도로 충분히 진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뭐 100%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임도가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 예. 임도가 개선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산불에 진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임도가 개설되면 4분이 걸린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도보로 사람들이 뭐 차라든가 걸어서 갈 때는 48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술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임도가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임도를 개설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20%뿐이었고 독일 같은 데는 2%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작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에서 왜 임도를 개선했을까?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통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임도가 산불 진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도가 있을 때 그 좋은 것들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나들이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걸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가기가 편해야 돼.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거기가 쉽게 가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나들이하고 이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임산물 운송이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것들을 갖다 심었다가 다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 임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임도 관련해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빗물 저수지라고 그러거든요. 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그 생활용수라든가 그 물에 대해서 홍수 조절용이 아니고 그냥 산의 중간중간에 하나씩 소규모 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비는 많이 안 들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첫 번째 환경을 갖다가 그만큼 물이 계속 있으니까 그만큼 환경을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도 봤지만은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하기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실어나면 상당히 거리에 따라 경우에 따라 상당히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절한 빗물 조그만 저수지가 있게 된다면 쉽게 물을 갖다가 포함으로 인해서 산불 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있으면은 그 빗물 저수지, 소규모 댐을 중간중간에 계곡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황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산불이 나면 그 주로 이제 산림청이 주관해서 또 소방 관련 부처들이 지금 이제 같이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산불은 그 특성상 넓은 이렇게 범위에 걸쳐서 빠르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고 산림 자원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은 그 산불의 예방,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 전반을 책임지는 그 주무관청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 소방청을 비롯한 경찰, 군부대 등 여러 관련 관계 부처가 긴밀히 그 협조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처별 역할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그 산림청과 그 소방청이 가장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산림청은 주로 이렇게 헬기를 활용한 그 공중 진화와 우리 산림 특수 진화대 전문 인력을 이렇게 투입해서 산림 내 이렇게 불길을 잡는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주로 그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이렇게 투입해서 주택이라든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이렇게 막아서 그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그 관련 부처를 크게 또 나누자면 우리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을 이렇게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 발생 시에 그 범정부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필요한 그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요. 경찰청은 우리 산불 발생 현장에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이주민을 대피한다든가 그 산불 발생 원인 조사라든가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는 그 대형 산불 발생 시에 군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장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그 부서는 기상청인데요. 그 산불 발생 유형과 확산 예측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다양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주무관청인 산림청 대응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과 권한을 소방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타워 재정립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가장 커다란 분석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G 체계의 어떠한 통일화,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산불의 발생 시 처처의 대응 체계는 그 지자체에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 환경부, 국가유산청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 항국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면은 지자체장이 100% 그것을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갖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산림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소방청은 이제 대응에 대한 전문 부서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산림청하고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면 되는데 아직은 그 일원화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령화된 진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그 관련된 종사자 인원이 평균 61세라 그럽니다. 예. 그럼 61세면 상당히 자기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배치됐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노후화된 장비. 여기서 얘기할 때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은 각 부처에서 헬기를 쓰다가 조금 어렵다라든가 노후화된 것을 갖다 산림청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직은 이제 그 어떤 잔존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서 산불 나고 그랬을 때 있었지만은 대형 헬기라 그러거든요. 대형 헬기는 전천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뜰 수 있고 웬만한 그 폭풍에서 폭풍이랄까요? 많은 비라든가 바람이 불 때 뜰 수 있는데 그게 현재 7대뿐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난번에도 최소한 10대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예산적인 문제, 정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지자체나 그 산림청보다는 소방에 좀 일임해 가지고 그 수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통합 재난 관리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전에 그 하태영 교수님께서 임도 문제를 잠깐만 짚고요. 임도가 제가 근본적으로 산불을 끄지 못한다는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도와 대형 산불과는 연관이 없다. 예. 충분히 이제 소형 산불은 임도가 역할한다. 단 임도의 다양한 목적에 목적을 들어서 임도를 확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대재난의 기회를 틈타서 임도만이 산불의 최선책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640회 정도 산불 현장을 초기부터 완전히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켜본 사람인데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실. 무슨 심각하냐면 이번에 의성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보통 이 산불 3단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산불 3단계가 내려면 한 65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2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가 200명이 일반 진화되고 한 200여 명이 공무원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동원돼서 제가 거의 한 50km, 100km 하선을 전체를 전수조사할 정도로 다 다녀봤는데요. 실제 한 400명이 동원된 인원이 한 20% 외에는 어디 가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나라 지금 산불 대응 체계가 산림청이 주관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소방청 또는 국방부 이런 유관기관이거든요. 지원기관이란 말이죠. 과연 지금 의성과 산청과 같은 산불의 규모, 뭐 딱 보셨다시피 거의 전쟁보다 더한 산불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산불 수준이 일반 임업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고령화된 조직들이 하고, 그게 이제 예의치 못하니까는 일반 공무원들 한 3만 명을 일반 공무원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산불 대응 체계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과연 이거로 가능한 거였느냐, 앞으로 이걸로 가능한가 문제를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 전공자이지만 이미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산불 상황들이 비전문가 또는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산불 진화 체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6만 7천 명, 거의 의용소방대까지 한 17만 명 정도 되는 압도적인 인원이죠. 압도적인 인원이고 정해야된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체계로 이관을 해야 된다. 더 이상은 답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그 인력과 장비에 대한 우려도 그 언급이 됐는데 그 과장님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 장비 상황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급증하는 그런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그리고 진화 및 확산 방지에 각 단계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산불 예방 단계에서는 그 신속한 정보 전달과 경보를 위해 차량 방송 장치 등 경보 장치를 179대, 현장 간의 그 원활한 그 통신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1,526대,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을 위한 무선국 206대가 도내 전역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예. 산불 발생 시에 진화 장비로는 우리 산불 다목적 진화 차량 108대, 이동하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동력 펌프 132대, 소규모 불시 진화에 효과적인 등진 펌프 5,207대를 이 7대 등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가장 이 산불 진화에서 중요한 그 진화에 필수적인 산불 진화 헬기는 총 1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에서 자체 임차한 임차 헬기 3대와 우리 익산 산림항공관리소와 함양 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공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 산림항공 헬기 8대 총 11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이게 진화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과장님께서 뭐 여러 장비 말씀도 해주셨고 아까 그 하 교수님께서 헬기와 관련된 그 문제점도 앞서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과 관련돼 있는 그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마음 같으면 사람도 많고 장비도 많고 최신형이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국가 예산 운용상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산불 사태 계기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 추경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된 예산안을 지금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노출된 문제들 뭐 다 반영됐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추경을 통해서 산림청이 요구하는 어떤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다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과연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 장비와 관련된 내용의 그 예산안을 올리면서 이번에 의성 산불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혹시 보고 갔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항공진화가요. 최근에 마른 장작에 붙은 불이 불티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항공진화는 전술을 잘못 짜면요. 불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아하. 속된 말로 현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소문이 그냥 일파만번칠 정도인데 네. 문제는 항공진화가 압도적인 진화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에 산불 현장에서 전술을 잘못 짜거나 위치를 잘못 잡으면요. 불을 굉장히 많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항공진화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시각들은 항공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뭐 네.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조금 이제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다목적 진화차가 이번에 많이 보급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산불 현장에서 사실 항공진화는 지금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티의나 확산 때문에. 예. 지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시다발적으로 한 2,000 내지 3,000 채의 주택에 불이 붙었는데 예. 아무리 119에 전화를 하고 산림청에 전화를 해도 그 마을 주택을 지킬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농업용 장비를 꺼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겨우 이제 불티를 잡는 그런 현상인데 아마 의성 산불에 최근에 일어났던 재난성 대응, 복합적 대응 산불 현장에서 한번 그 예산과 관련된 분들이 보셨다면 과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64%가 산림이고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불이 나서 마을로 도시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 마을과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가 헬기 또는 산불 진화 장비가 아니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과장님, 정부가 지금 이번에 그 산불 계기로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또 주민 대피 체계도 지금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어떤 한계들이 좀 노출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타깝게도 지금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 초고속 산불은
기존의 그 산불 대응 시스템에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안겨준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 그 당시에 그 이상 고온이라든가 건조 상태 지속, 그다음에 태풍급 강풍이라는 그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뭐 시간당 8.2km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대피 체계로는 안전한 대피 시점을 정확히 이렇게 좀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대피가 늦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도 앞으로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과 기상청 정보를 이렇게 통합해서 산불의 화선 도달거리를 더욱 정확히 예측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 기준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대피 특히 이제 세분화된 그 대피 경보 발령 단계인데요. 대피 경보를 준비 단계부터 실행 대기, 즉시 실행 3단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 또 전기와 통신망이 이게 동시에 이게 단절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방공 경보기 등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로 상황을 신속하게 이렇게 알리고 취약계층은 사전 뭐 대피토로 이렇게 하고요. 인근 자치단체와도 협력 체계도 이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좀 기대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기대 효과는 신속한 그런 위험 인지라든가 효율적인 대피, 다양한 정보 전달, 인명 피해 최소화가 이게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그 난 대형 산불 가운데 그 상당수가 대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개인 주택이나 뭐 그 실화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은데 한순간에 이제 실수나 방심이 이렇게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까지 이제 번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을 산불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산불을 일으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감시원 모든 그 관련 체계를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실화는 실수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실수로 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속아가다 산불을 내 가지고 벌금 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 역시도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위에 그 문제가 생기고도 다시 또 소각을 하는 이런 문제. 이게 몸에 이제 배어 있는 문제라서요. 네, 네, 네. 자, 과연 이런 정도의 어떤 국민 정서라면 이 부분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고집해야 할 것이냐? 예. 안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뭔가 정책을 뽑아내서 그 실효성 있는 방식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를 분명히 논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형 산불과 연관시켜 봤을 때요. 대형 산불의 어떤 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중에 한 60%는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었어요. 예를 용접 비하 또는 예치기로 인해서 불티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안전장구 또는 초기 진화 장구를 뭐 갖춘다든가 예. 이런 식의 좀 무조건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산불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초기 대응 교육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나 장비를.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여튼 그 월급을 무조건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감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예. 좀 실질적인 대응 방식을 정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대형 산불이 국토에 아주 큰 생채기를 남겼고 이제 곧 훼손된 살림 또 삶의 터전에 대한 복원 작업들이 이제 진행돼야 할 텐데요. 교수님 뭐 아무래도 장단기 대책들이 이제 병행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점 어떻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아까 그 실화자, 방화자 처벌에 예.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예. 실효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겠느냐, 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또 이거 전공하는 또 학자로서 예. 또 이제 민간인으로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음주 관련된 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소주 2병을 마셔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병에다가 저희가 이제 어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특강 나갈 때 소주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갔다 오더라도 차를 가져왔으면은 그전에 내가 마시려 하더라도 안 마시려 하더라도 옆 사람이 야,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랬는데 법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거 보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술 조금 마셔가지고 인생을 파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네, 네. 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산불 했을 때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처벌까지도 있거든요. 형사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이라든가 불구속인데 구속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거죠. 민사라는 것은 재산 피해에 대해서 개인이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까지도 그 실화 혹은 방화한 사람한테 이제 그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데에서 무한정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강화를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를 들어 성묘를 갔을 때 라이트아보를 킨다라든가 예. 흡연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그때 한마디 딱 던지는 거죠. 너 산불 났을 때 너 집안 폐가망신하고 너 감옥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게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처벌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불 관련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즉 산림 보호, 복구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하지만은 이제 산불 관련된 것은 좀 소방기관에서 예.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주의 체계 구축이라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라고 있거든요. 이제 중앙이 있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역 재난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아까 산림청이라든가 소방청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서 있을 때 산불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숙제를 잘 풀어서 이런 일들을 또 막고 잘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산불의 대응, 예방, 복구, 피해 지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미진했던 말씀이나 종합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과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방기관 전문성 확보도 저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불만큼은 저희 그 산림청이라든가 지자체, 이 산림부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의성 산불에서 이 주택가에 번지는 그 산불이 아무리 소방에 연락을 해도 이 소방 인력이 닿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불에 대해서는 이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산림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그 외에 주택이라든가 인명 보호를 위해서는 소방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저는 예.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그 안전문화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저도 이제 그 유학을 하면서 경험을 했지만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영화관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공연장에 갔을 때 다중 이용 시설이라거든요. 먼저 자기 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상구가 다 켜져 있습니다. 예. 비상구를 쭉 따라가서 이렇게 대피한다는 것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예, 예. 그러므로 해서 사고 나면 서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이렇게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항상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의식이 무슨 일을 저도 이 방송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살폈던 것이 비상구가 어딘가 그것 먼저 살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항상 생활 속에 가져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산이라든가 그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터라든가 이런 버너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밑에다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방자치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해서 예.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각 전문성들이 있는 분이거든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하고 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미리서 예방해서 복구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 제가 2017년도에요. 전쟁 같은 산불이 온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겁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산불이 대도시 도심 지역을 이제 거쳐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의성 산불에서 보셨듯이 최근의 산불은요, 뭐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 아주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일단 산불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가 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금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제 뭐 특정한 기간, 특정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이 대형 산불로 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입니다. 여기에 자연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제2, 제3의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서둘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